개서야담에 있는 옛날 이야기. 개서야담은 조선 후기에 편찬된 야담집입니다. 판서를 지낸 이희준이 노년의 소일거리로 여러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설이 있으나 사실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서야담은 허황되거나 음란한 일을 제외한 여러 인물들의 일화를 다루었으므로 현실적인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이야기의 기지와 풍자가 곁들여져서 감칠맛이 납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사또를 몰래 찾아간 살인범. 사또나리, 아침에 자실 죽을 가져왔사옵니다. 급창이 보창고에서 가져온 죽을 관찰사에게 올리며 아침 인사를 드렸습니다. 급창은 군하에서 부리는 사내종을 이르는 말입니다. 관찰사는 어딘지 모르게 약간 긴장한 듯한 급창을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속이 불편해서 먹지 않으련다. 관찰사가 이처럼 말하며 죽을 물리자 급창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관찰사가 아침 죽을 거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사또가 먹지 않겠다 하므로 급창은 죽을 들고 보창고로 가져가고자 돌아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찰사가 근엄한 목소리로 급창을 불러 세우며 말했습니다. 다시 가져오너라. 그리고 내가 한번 맛을 보아라. 뜻밖의 지시에 급창은 대답하지 않은 채 죽그릇을 들고 벌벌 떨었습니다. 내 말 들리지 않느냐? 어서 그릇에 입을 대고 마시거라. 사또가 큰 소리로 꾸짖으며 빨리 먹으라고 채근하자 급창은 마지못해 죽그릇에 입을 대고 조금 마셨습니다. 무슨 까닭에서인지 계속 덜덜 떨던 급창은 이내 그릇에서 입을 떼었는데 그 순간 억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때 관찰사는 간밤의 일을 떠올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날 밤 관찰사는 한방에서 함께 자던 수총 기생이 급한 일로 밖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 홀로 선화당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선화당은 관찰사가 업무를 처리하는 중심 건물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협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협실은 주가 되는 방에 딸린 격방을 이루는 말입니다. 관찰사는 마음속으로 몹시 의아히 여겼습니다. 이 시각에 웬 소리지? 그때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소리내어 물어왔습니다. 상방에 누가 있소? 상방은 관아의 우두머리가 거처하던 방을 가리키는 말이니 사실상 관찰사가 안에 있느냐는 확인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관찰사는 놀라면서 대꾸했습니다. 내 놈은 누구냐? 관찰사가 응답하자 밖에 있는 사람이 답했습니다. 소인은 살인한 죄수입니다. 관찰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의심이 나서 물었습니다. 살인한 죄수라면 어찌 여기에 왔느냐? 밖에 있는 사내는 그에 대한 대답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죽을 올리거든 잡수시지 마시고 급청을 시켜 그가 먹게 하십시오. 소인이 이 일로 사또를 살려드렸사오니 사또께서도 소인을 살려주십시오.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을 하느냐? 누가 무슨 짓을 한다는 말이냐? 관찰사가 물었으나 자기 용무를 마친 사내가 가버렸는지 밖에서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궁금증을 남기고 떠났지만 관찰사는 몹시 의아하고 놀라서 한잠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왜? 설령 그런 불순한 일이 사실일지라도 살인범이 그 음모를 어찌 알고 몰래 찾아와서 알려주었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혼돈 속에 밤새 뒤척인 관찰사는 새벽에 일어나서 조용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이른 아침에 평소 관습대로 급창이 죽을 들고 오자 관찰사는 몸이 불편하다는 핑계로 죽을 물리치면서 급창의 표정 및 동태를 살폈습니다. 예상 밖의 일이므로 급창은 당황해했고 예의주시한 관찰사는
죽에 뭔가 들어있음을 확신하게 됐기에 급창에게 맛을 보라고 시켰습니다. 관찰사는 사령으로 하여금 급창의 죽음을 끌고 나가게 한 후 경범죄를 저지른 이부터 중죄인에 이르기까지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차례로 신문했습니다. 죄수들이 모두 죽그릇과 관련된 일을 모른다고 답한 가운데 드디어 살인범을 마주했습니다. 내가 간밤에 선화당해온 자로구나. 관찰사가 직접적으로 묻자 그 죄수는 그렇다고 답하며 사또가 궁금해하는 사건의 전말을 밝혔습니다. 살인범이 갇힌 감옥 뒤에 식모집이 있는데 죄수가 어느 날 담 밑에서 소변을 보다가 우연히 사람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호기심을 느낀 죄수가 담 틈으로 엿보았더니 급창 아무개가 식모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안에 식모 있소. 밖에 누구요? 식모가 나오자 급창은 담 밑으로 와서 돈 20냥과 함께 약 한 봉지를 식모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내일 아침에 올릴 사또의 죽에 타소. 이게 뭔가요? 식모가 약봉지를 받으며 뭐가 들어있는지 묻자 급창은 손가락을 입에 대며 아무 말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뒤 이어 말했습니다. 일이 잘 성사되면 후한상을 또 주겠소. 내게 왜 이런 일을 시키는 거요? 식모가 알 수 없다는 듯이 빤히 쳐다보며 묻자 급창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기생 추월을 내가 잊지 못하고 있음을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소. 그랬습니다. 급창은 추월과 미래를 즐기던 사이였는데 신임 사또가 부임한 후로는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추월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커져서 견디기 힘들자 급창은 해교를 꾸미기에 이르렀습니다. 식모는 알았다고 대답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고 급창도 자리를 떴습니다. 뜻하지 않게 독살 음모를 알게 된 살인범은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일생일대 기회로 여겨 몰래 감옥을 빠져나와서 관찰사에게 그 흉계를 알렸습니다. 일이 이와 같사옵니다. 사건을 파악한 관찰사는 식모를 옥에 가두라고 명했고 살인범은 여전히 옥에 가두되 사형을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일화에 등장하는 관찰사는 18세기 영조 치하에서 호조판서, 판중추부사 등을 역임한 문신 조은규입니다. 그는 1754년 대사관과 대사성을 거쳐 전라도 관찰사가 됐는데 이때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한편 조은규는 이듬해인 1755년 소론 일파가 노론을 제거할 목적으로 일으킨 영모, 이른바 나주 괴소 사건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했습니다. 파묘를 말린 노승. 경상도 안동에서 한양으로 올라와 서대문 근교에 자리 잡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사는 한씨 성의 늙은 세원이 있었습니다. 가산이 넉넉하고 노비도 많아 그곳에서 으뜸가는 갑부였으며 벼슬만 하지 못했을 뿐 재산으로만 따진다면 남부러 올 게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노생원이 며느리를 맞아들이던 날 성질 사나운 사내종이 상전에게 말대꾸하며 대들었습니다. 크게 분노한 노생원이 그 종을 때려 죽이려 하자 사내종은 재빨리 도망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잔치가 있는 날이라서 다른 종들을 시켜 잡아오게 하기 곤란하므로 화를 참지 못한 노생원은 그 종의 아내를 창고에 가두고 3일 후 파살하려고 했습니다. 일륜지대사인 혼례길일에 나쁜 일을 벌일 수 없는 까닭에 며칠 기다렸다가 형벌을 주려 한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러 사람의 축복 아래 무사히 혼례가 치러졌으나 단 한 사람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달아난 사내종의 아내였으니 창고 안에 갇혀 울며 떨었습니다. 시집 온 지 3일째 되는 날 밤에 신부가 측간을 다녀오는 길에 서럽게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몹시 의아스러워서 소리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신부는 전날에도 그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신부가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니 소리는 창고 안에서 나왔는데 견고한 자물통으로
굳게 닫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에 신부가 친히 열쇠를 가져와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 계집종은 매우 놀라 두려워하며 움츠린 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인이 죽음이 무서운 줄 모르고 잠시 울었으니 그 죄를 압니다. 참으려 해도 참기 힘들고 계속 눈물이 나서 그랬습니다. 신부가 계집종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밤마다 이렇게 슬프게 창고 속에서 우는 것이냐? 그 물음에 계집종은 자기 처지를 밝혔습니다. 소인의 지아비는 아무개인데 일전에 노생원님을 크게 욕보이고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노생원님은 분풀이할 곳이 없으므로 소인을 창고 속에 가두고 새아기 씨의 신혼례를 마친 후 즉시 때려 죽이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집종은 진정하며 이어 말했습니다. 소인의 죽음은 이미 정해진 일이니 아무런 한이 없습니다. 다만 소인 품 안에 있는 아이를 내려다보면 슬픔을 참기 힘듭니다. 낳은 지 겨우 2일에밖에 안 됐는데 만일 소인이 죽으면 가련한 이 인생도 또한 따라서 죽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도 원통한지라 저도 모르게 목매는 소리가 자연히 나온 것입니다. 투일에는 아이가 태어난 지 14일이 되는 날을 가리키는 말이니 피덩이나 다름없는 갓난애의 너무 빠른 죽음이 안타깝다는 호소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부는 불쌍한 마음이 생겨 계집종에게 온화한 목소리로 일렀습니다. 내가 바로 며칠 전 이 집에 시집 온 신부라네. 내가 지금 자네를 내보내줄 것이니 자네는 부디 멀리 도망가서 목숨을 보전하게나. 뜻밖의 제안을 받은 계집종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소인이 살아나가는 것은 좋지만 아기 씨가 노생원님으로부터 큰 원망 듣고 벌도 받으실 일을 생각하니 감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소인은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이에 신부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에게 그 벌을 면할 방법이 있으니 자네는 여러 말 하지 말고 어서 즉시 나가게. 신부가 이렇게까지 권하자 계집종은 창고에서 나와 밤을 틈타 멀리 도망갔습니다. 며칠 후 분한 마음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노생원이 높은 마루에 나와 앉으며 건장한 사내종들에게 가둬둔 계집종을 잡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종들이 자물통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계집종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집종이 달아났다는 말을 들은 노생원은 화내며 큰일을 내려고 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신부는 당황하지 않고 자진해서 앞으로 나오더니 사유를 자세히 아뢰었습니다. 젖먹이를 안고 오는 모습이 너무 불쌍하여 제가 자물통을 열어서 내보내줬습니다. 갓 시집온 며느리가 당돌하지만 나름 예를 갖춰 말하자 노생원은 더욱 화가 치밀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 어찌할 수 없어서 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몇 해 지나면서 한 시집안이 점점 쇠락하고 노생원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느리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뛰어난 재능을 지녔으나 집이 몹시 가난해 뜻을 펴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옛날 신부도 늙어서 병으로 죽고 발상하게 됐습니다. 발상은 상제가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풀고 슬피 울어서 초상났음을 알리는 일입니다. 이때 갑자기 한 승려가 울면서 들어오더니 곧장 안뜰로 들어가 땅에 엎드려 매우 슬피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에 온 집안이 어리둥절하여 그중이 울음 그치기를 기다려 상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어디에 있는 중이기에 감히 사대부 집 초상에 들어와서 당돌하게 곡을 하느냐? 모두의 눈길이 쏠린 가운데 양반으로부터 질책을 들은 승려가 눈물을 닦으며 답했습니다. 소인은 아무개 종과 계집종 사이에서 난 자식입니다. 대부인의 하늘과 같은 은덕을 입어 지금까지 살아있는지라 그 은혜를 하루도 잊은 날이 없사옵니다. 그러하온데 지금 상사를 들었기에 감히 달려와 곡을 한 것입니다. 2 상주는 어렸을 때 그 일을 많이 들었던 터라 비로소 그중이 아무개 계집종이 창고 안에서 가슴에 품은 아이임을 알게 됐습니다.
두 상주는 서로 마주보며 승려의 언행에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후 승려는 수일 동안 행랑방에 머물고 있다가 성복을 지낸 후 문득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상제님께서 큰일을 당하여 상복 입는 예를 치르셨으니 다음 차례에 일을 하셔야 할 터인데 평소 정하여 둔 산지는 있는지요? 소인이 여쭐 말씀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산지는 몇 자리로 적당한 땅을 이루는 말이니 어디에 무덤을 마련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상제가 난처하고 답답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우리 집안 선산에는 남은 자리가 전혀 없고 집 또한 가난한지라 몇 자리를 새로 정하는 일이 어려우므로 우리 형제는 밤낮으로 걱정하는 중이라네. 상제의 얼굴에는 몇 자리 문제로 인한 걱정의 그늘이 가득했습니다. 이에 승려가 말했습니다. 그 창고에서 나온 후 소인의 어미가 매양 저를 안고 젖을 먹이고 기르면서 소인이 말을 할 때부터 은혜를 꼭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미가 죽은 지 오래됐으나 유언을 들은 이후 소인이 머리를 깎고 중이 됐는데 다행히 신령스러운 스승을 만나 풍수술을 조잡하나마 대략 알게 되었습니다. 승려는 잠깐 호흡을 가다듬고 이어 말했습니다. 소인은 은혜에 보답하리라는 일념 아래 오늘을 염두에 두고 20년 동안 산지를 구하여 여기에서 가까운 30리쯤 되는 산기슭에 좋은 자리를 구했습니다. 다른 직관의 말은 듣지 마시고 소인이 보아둔 자리를 택해 하관하시면 훗날 댁에 복과 음덕이 가득할 것이고 그리 되면 소인도 은혜를 좀 갚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에 상제는 눈을 크게 뜨고 반응했습니다. 자네가 이미 지극한 정성을 들였는데 어찌 다른 데를 구하여 쓰겠는가? 그 장지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서 강 하나를 건너면 인천 땅입니다. 상제님께서 저와 함께 친히 가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튿날 두 상제가 승려와 더불어 가서 산지를 살펴봤는데 중이 쑥이 우거진 한 웅덩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올시다. 두 상제는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이곳은 옛 무덤인데 어찌 쓸 수 있겠는가? 이에 승려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치표일 뿐 무덤이 아니오니 절대 의심하지 마시옵소서. 지금 당장 파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치표란 몇 자리를 미리 잡고 표적을 묻어 무덤 모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여 파보니 고려 때 묻어둔 표식이 나왔습니다. 두 상제는 크게 기뻐하며 그곳을 몇 자리로 결정했습니다. 가세가 비난하여 달리 산지를 구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므로 승려의 말을 따른 것입니다. 곧 날을 정하여 하관한 후에 승려가 돌아가겠다고 작별을 아뢰며 말했습니다. 소인의 일은 이제 끝났습니다. 만하님께서 운수가 트일 땅에 묻히셔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3년이 지나면 가게가 조금씩 넉넉해질 것입니다. 두 상제가 무슨 뜻이냐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승려가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작은 상제께서는 문덕이 차츰 높아져 10년 후쯤 문과에 급제하실 것이며 그 후에는 더욱 기세가 뻗어나갈 것입니다. 마상제 이름은 한광근이고 작은 상제는 한광조인데 과연 그는 계사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번 청류직을 거치며 이름을 떨쳤고 자손도 크게 번창했습니다. 한편 마상제 한광근도 급제하여 임진년 영간에 안동부사로 있을 때 영남에서 나름 이름 있는 직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친산 좀 보아주겠는가? 한광근이 부모 산소를 보이자 직관은 말하길 땅속이 어지럽고 재앙을 가져올 흉제라며 빨리 멸례하라고 권했습니다. 멸례는 무덤을 옮기고 다시 장사 지냄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렇게 나쁘단 말인가? 깜짝 놀란 한광근이 이장하고자 나를 잡아서 무덤을 파려고 할 즈음 산 위에서 한 늙은 중이 격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광근이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보니 늙은 승려가 급히 달려내려오면서 사뭇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발 훼손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한광근은
인부들에게 일을 중지시키고 그중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는 예전에 산지를 잡아준 승려였습니다. 승려는 한광근에게 먼저 문안을 아랜 후에 물었습니다. 이 산소가 어떻길래 이장하시려 하십니까? 한광근은 승려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재해가 있을 것이라기에 그렇다네. 땅 속이 만일 조용하고 평안하면 영감님께서 마음을 놓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파묘할 이유가 없겠지. 노승은 곧장 좌측에 구멍을 뚫더니 한광근에게 손을 넣어보게 했습니다. 노승이 한광근에게 물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손으로 땅속에 따스한 기운을 느낀 한광근이 안심하는 듯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과연 온기가 있고 재해는 없을 것 같구먼. 그러자 노승이 거듭 당부했습니다. 빨리 완전히 봉분하시고 영원히 마음을 놓으시어 두 번 다시 이장할 생각을 하지 마옵소서. 말을 마친 노승은 하직 인사하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금년 봄과 여름 사이에 영감님이 반드시 안지를 않으실 것이며 이후에는 다시 보실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 산소를 파손하지 않고 안온하게 12년을 지냈으면 그 응복이 어느 지경까지 이를지 알 수 없었을 터였는데 지금 이와 같이 되었으니 이 모두 대개의 운명입니다. 한광근은 과연 임자년 가을에 안지를 앓다가 눈이 멀었고 오래지 않아 죽었습니다. 미제 사건을 전격 해결한 사또. 1728년 3월 정권에서 배제된 소론이 들고 일어난 이른바 이인자의 난은 잠깐 기세를 올렸다가 이내 진압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 조정에서는 지방 세력을 억누르는 정책을 강화했고 토착 세력에 대한 수령의 권한이 커졌습니다. 1730년 영조 임금은 조연명을 경상도 관찰사로 보내 반역향으로 낙인 찍힌 경상도 민심을 수습하게 했는데 이때 괴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경상감사 조연명이 통판 정원회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밤새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먼동이 트기 전에 정원회는 술자리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가 잠자리에 누웠는데 막 눈을 붙이려 할 때 한 아전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아뢰었습니다. 감사 어른께서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속히 평복으로 건너오라 하셨습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편복으로 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급한 일이란 뭘까? 정원회는 조금 전에 헤어진 조감사가 무슨 일로 급히 다시 부르는지 의아해하면서 아전을 따라 달려갔습니다. 소인을 찾으셨사옵니까? 정원회가 대령하자 조감사는 인사도 생략하고 뭔 일인지 궁금해하는 정원회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다짜고짜 이해하기 힘든 일을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날이 밝거든 자네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칠곡으로 달려가서 퇴임한 아전 베이발과 현재 아전으로 있는 그의 아우베지발을 체포하게. 그런 뒤 베이발에게 자녀에 대해 물으면 외동딸이 오래전에 죽어 매장했다고 말할 걸세. 그러면 배씨 형제를 데리고 외동딸 무덤으로 가서 무덤을 파고 시체를 주도 면밀히 조사해 바로 내게 보고하게. 이렇게 지시하면서 조감사는 17살쯤 된 처녀가 옥색 비단 저고리에 무명 치마를 입고 있을 것이란 말도 곁들였습니다. 정원에는 그 이유를 감히 묻지는 못하고 알았노라 대답하고는 날이 밝기도 전에 곧장 칠곡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감사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배씨 형제를 잡아 묶어놓고 형인 베이발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베이발은 듣거라. 내게 딸이 있느냐? 정원회의 호령에 베이발이 답했습니다. 외동딸이 있었으나 3년 전 갑자기 죽는 바람에 현재 자녀가 없습니다. 조감사의 말과 일치하는 대답이 돌아오자 정원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덤으로 가보자꾸나. 배씨 형제는 뜻밖의 말에 당황해하며 머뭇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원회가 재차 말했습니다.
내가 긴히 확인할 일이 있어 그러느니라. 곧바로 일행을 이끌고 출발한 정원에는 베이발의 외동딸 무덤에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일꾼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무덤을 파거라. 베이발은 딸의 무덤을 꼭 파헤쳐야겠냐고 호소했고 아우 베지발도 같은 의견을 조심스레 밝혔습니다. 그에 대해 정원에는 엄한 표정으로 답을 대신한 채 일꾼들에게 서두르라고 말했습니다. 어서 무덤을 파지 않고 무엇하느냐. 일꾼들이 열심히 땅을 파자 곧 목관이 드러났기에 관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검사하니 죽은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시신이 전혀 상하지 않았으며 조감사가 일러준 대로 옥색 저고리에 무명 치마가 입혀져 있었습니다. 이에 일꾼은 물론 배시 형제도 놀라워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정원에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여서 속으로 괴이 여겼습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로구나. 정원에는 시신의 앞쪽을 자세히 관찰한 후 이어 뒤집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등에 무엇으로 맞은 듯한 상처가 있고 그곳에서 흘러나온 빗자국도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배시 형제 모두 놀라는 눈치였지만 정원에는 부여받은 임무가 시신 조사까지인지라 그 길로 가명으로 돌아와 조감사에게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수고했네. 이제 내가 조사할 테니 그들을 데려오게. 조검사는 배시 형제 중 형 베이발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내 딸은 어찌 죽었느냐? 베이발은 한동안 말하길 거리며 망설이다 딸이 불미한 일로 부끄러움을 느껴 자결했다고 답했습니다. 베지발도 같은 내용을 말했는데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때 조감사가 마치 이를 꿰뚫은 듯 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조감사는 베이발 아우 베지발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실직고하렸다. 조감사의 서슬퍼런 분부에 베지발은 벌벌 떨면서 사실을 실토했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베지발은 아들이 없는 형에게 자기 아들을 양자로 들여보내려 했으나 베이발은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딸이 혼이 나면 사위와 함께 살다가 죽을 테니 조상 재산은 내가 모셔라. 베지발은 형의 재산을 탐내고 있던 터에 아들의 양자 입적이 거절당하자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무렵 베이발의 후처가 전처딸을 미워했기에 그 형수와 은밀히 논의해 조카딸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베지발은 조카딸이 어떤 총각과 내통한다는 말을 거짓으로 꾸며 소문냈고 베이발 후처는 남편에게 그걸 전했습니다. 집안 망신이네요. 이제 어떡하죠? 그와 동시에 베지발이 형에게 몹시 부끄러운 일이니 딸을 죽이라고 건의했습니다. 베이발은 흉한 소문을 수치스럽게 여겼으나 차마 딸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베지발은 형이 외출하여 집에 없는 틈을 타서 형수가 조카딸에게 말을 걸 때 뒤에서 돌로 내리쳐서 죽인 다음 재빨리 준비한 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온 형에게 딸이 자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베이발은 충격받았으나 아우 말을 믿고 관뚜껑을 열어보지도 않고 바로 매장하게 했습니다. 이렇듯 베지발로부터 사건 전모를 자백받은 조 감사는 베이발의 후처를 잡아오게 해 문초했습니다. 베이발의 후처 역시 시동생 제의로 미워하던 전처 소생딸을 돌로 때려 죽였다고 자복했습니다. 뒤늦게 진실을 접한 베이발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놀란 표정으로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살인사건이 해결됐습니다. 조감사는 베이발의 후처와 베지발에게 살인죄를 물어 극형에 처했으며 베이발은 억울하게 죽임당한 딸에게 한없이 미안한 마음에 날마다 통곡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도민들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미제 살인사건이 단 한 사람 조현명에 의해 단박에 전격적으로 종결됐으니까요. 칠곡 사람들은 물론 정원에까지도 진상을 이해할 수 없어서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마무리된 뒤 정원회가 조 감사에게 여쭙습니다. 감사 어른,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감사 어른께서 베이발 집안의 일을 어떻게 하시고 소인에게 그런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그렇겠지. 나도 어리둥절하니까 말일세. 네, 자세히 설명해 주지. 조현명이 밝힌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지난밤 조감사가 정원회와 오래도록 술 마시고 헤어져 자리에 누워 곧바로 잠들었는데 문득 한 처녀 귀신이 나타나 울면서 원통한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베이발의 딸이었고 처녀 귀신은 사건 경위를 말해줬습니다. 아울러 다른 사람들은 정백이 약해 알리지 못했고 정백 강한 조감사에게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는가? 나도 믿기지 않았는데 사실로 밝혀져서 무척 놀랐다네. 그제야 정원에는 조감사의 지시를 이해했고 처녀 귀신의 한이 늦게나마 풀려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잘 처리한 조현명은 학문 높은 영남 선비들을 조정해 청구하면서 경상도 인재 육송책을 올렸으며 동네 읍송을 축송하며 얻은 경험을 훗날 축송계저에 상세히 기록해 귀한 건축 자료를 남겼습니다. 소도적과 담약 소년. 강원도 금화연에 사는 한 상인은 황해도 토사년을 오가며 소를 사서 되파는 소장수였습니다. 수익은 제법 쏠쏠했지만 금화와 토산을 왕래할 때마다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금화와 토산 장터 사이에는 인가가 전혀 없는 험준한 산길이 계속되어 호랑이와 도적들이 종종 나타나 사람들을 해쳤기 때문입니다. 하여 상인들은 대낮에도 그 산길로 혼자 다니기를 꺼리면서 모여 다니곤 했습니다. 어느 날 소장수는 토산 장터에서 황소를 한 마리 사서 몰고 그 산길을 걸었는데 공교롭게도 동행하는 상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장수가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는데 느닷없이 도적이 나타나 칼을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꼼짝하지 마. 깜짝 놀란 소장수가 제자리에 섰자 도적은 잽싸게 다가오더니 아무런 망설임 없이 상인을 칼로 푹 찔러 죽였습니다. 소장수는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때 조금 뒤에서 따라 올라오던 소년이 그 모습을 보고는 비명을 지르며 뒤돌아 도망쳤습니다. 너 이놈, 거기 섰거라. 도적이 곧바로 쫓아가자 소년은 더욱 빨리 뛰다가 돌멩이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눈에 불을 켠 도적이 달려와서는 목격자인 소년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에 소년은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면서 도적에게 애원했습니다. 저는 양친 부모를 잃고 걸식하는 처지인데 살려주시면 심부름해드리고 일도 돕겠습니다. 이에 도적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소장수와 어떤 관계냐고 묻자 소년이 답했습니다. 소장수가 거리에서 걸식하던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밥을 먹여주었고 장터에 갈 때마다 이런저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소년은 실컷 고생만 한 자기를 죽여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서 살려주면 충실히 심부름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도적이 의심스러운 눈길로 소년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망쳤느냐?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도적은 마침 잔이를 시킬 아이가 필요했으므로 칼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봐서 알겠지만 조금이라도 딴짓하면 바로 죽일 테니 알아서 하거라. 알겠습니다. 말 잘 듣겠습니다. 그럼 내가 소를 몰아라. 다시 토산장터로 서둘러 가자꾸나. 두 사람은 토산 장터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곳에서 황소를 되팔기 위해서였는데 도적이 걸으면서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하루에 몇 끼 먹었기에 일이 말랐느냐? 하루에 한 끼 얻어먹었습니다. 소장수란 놈이 무척 인색했구나. 인정머리 없는 놈. 도적은 소장수를 흉보면서 이따 황소를 팔게 되면 밥은 물론 고기를 사주겠노라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기 먹은 지 무척 오래되어 맛이 어떤지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소녀는 고삐를 잡아 끌고 앞장서서 걸었는데 도적과 함께 토산장터에 이르니 해질 무렵이라 그런지 장터가 파장이었습니다. 소를 파는 상인도 사려는 사람들도 흩어지고 없었습니다. 이를 어쩌죠? 소년이 도적을 쳐다보며 난감한 표정을 짓자 도적은 이미 생각해 놓은 게 있는 듯 말했습니다. 육직방으로 가자꾸나. 육직방은 쇠고기를 파는 곳을 이르는 말이며 도적은 값을 조금 덜 받더라도 그날로 황소를 처리할 마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소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듯 말하자 도적은 어깨를 으쓱하며 앞장서 걸었습니다. 황소값을 얼마나 주시겠소? 도적이 값을 묻자 육직방 주인은 흠을 찾으며 값을 내려 말했습니다. 암소가 아니라서 많이 주기 힘드오. 값을 놓고 도적과 주인이 흥정하는 사이에 소년이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보시오. 이 사람은 도적이자 살인자입니다. 도적과 육직방 주인이 놀라 쳐다보자 소년은 상황을 소리쳐서 알렸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장터에서 황소를 사 금화로 가던 중에 저 도적이 나타나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소를 빼앗고 저를 협박해 여기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소년은 도적을 붙잡고 있으면 자기가 관하로 달려가서 관원들을 데리고 오겠다며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도와주세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도적은 재빨리 몸을 날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들어 도적을 붙잡아 끈으로 묶었습니다. 그 꼴을 보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간 큰 놈일세. 자기가 죽인 소장수의 아들과 함께 훔친 소를 팔러 오다니 말이야. 그랬습니다. 소년은 아버지와 함께 산길을 오르던 중 다리가 아파서 조금 뒤처져 멀찌감치해서 따라가다가 도적이 아버지를 죽이는 비극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소년은 자신 역시 죽임당할 위기에 처하자 임기응변을 발휘해 마치 고아처럼 행세하고 도적 비위를 맞춰 안심하게 만들며 위기에서 벗어날 기회를 내내 살폈습니다. 그러다 소가 흥정하느라 도적이 한눈 파는 틈을 타서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한참 있다가 나절들이 달려와 도적을 붙잡아 관하로 데리고 갔습니다. 소년은 도적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내 놈은 살 줄 알았더냐? 소년은 몇몇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 시신을 거두 억울하게 세상 떠난 아버지에 대한 눈물을 흘리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금화 사람들은 소년을 효자라고 칭찬했고 금화 현감도 소년을 불러 현명한 처사를 지하했습니다. 내가 정말 장하구나. 세상살이가 조금 힘들겠지만 지혜가 있으니 잘 살아가리라 믿는다. 금화 현감은 그로부터 얼마 후 홍천연을 방문했는데 그때 홍천 현감에게 소장수 아들 사건을 말해줬습니다. 얼마 전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전해들은 홍천 현감은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세밖에 안 된 어린 소년이 그렇게 무서운 위험을 당하고도 침착하게 꾀를 내어 위기를 피했다니 정말 담력과 지략이 보통 사람과는 크게 다르군요. 홍천 현감은 이 사건을 훗날 기록으로 남겼는데 아이 이름을 알아두지 못해 안타깝다는 소감을 적었습니다. 소년은 졸지에 아버지를 잃고 살아가게 됐지만 비명행사한 아버지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렸고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드리면서 그 영혼을 위로했을 것입니다. 또 슬기와 담력 그리고 인내심이 강함으로 소년은 어른이 되어서도 잘 살아갔으리라 여겨집니다. 철부지 사또의 복수심. 경상도 합천 수령암흑에는 나이 60세에 간신히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항상 품에 안고 지내는 사랑이 지나쳐서 아이 나이 13세인데도 입학을 시키지 않아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습니다. 그 무렵 해인사에 적을 둔 대사가
관아에 자주 왕래하다가 어느 날 수령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이가 많이 자랐음에도 지금껏 입학하지 않았으니 장차 어찌하시렵니까? 이 말에 수령이 걱정하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직접 그를 가르치려고 책상 앞에 앉히면 아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항상 게으름 부리고 전혀 말을 듣지 않소이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외동아들을 차마 매로 다스릴 수도 없어서 이에 이르렀으니 몹시 걱정되긴 하오. 말을 마친 수령이 한숨을 길게 내쉬자 대사가 잠옷 진지한 얼굴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대 부집 자제가 젊었을 때 학문을 익히지 않으면 장차 세상에서 버려지는 사람이 될 게 명백합니다. 사또께서는 오로지 자식 사랑만 일삼고 아들 미래를 위한 교육에는 힘쓰지 않으시니 문제입니다. 소승이 보기에 자제분의 인물됨이 모든 일을 할 만한데 이렇게 내버려두다니 몹시 애석합니다. 청컨대 소승이 학문을 가르쳐볼까 하는데 사또께서 이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수령이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진실로 원하던 바이나 감히 청하지 못한 일이오. 사또가 호응하자 대사가 한 가지 약속할 게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제분을 죽이고 살림을 소승에게 맡기시고 엄격히 과정을 세워 가르쳐도 된다는 문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어서 소승에게 주십시오. 사또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으나 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로 보낸 뒤에는 어느 기한까지 관청의 아랫사람은 절대로 왕래하지 못함을 약속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간의 은혜와 사랑을 끊어야만 기필코 이를 이룰 수 있는 까닭입니다. 가르침에 필요한 이바지는 소승이 스스로 마련할 것이오니 만일 보내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중들이 왕래하는 편에 소승에게로 보내십시오. 이런 일을 관가에서 장차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이 그렇다면 기꺼이 따르겠소. 이리하여 수령은 아들에게 스님을 따라가서 공부하고 따로 연락하기 전까지는 왕래를 끊겠노라 말하고는 사찰로 떠나보냈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소녀는 산에 있는 사찰에 가서도 마음대로 뛰놀면서 늙은 중을 업신여겨 욕하고 뺨을 때리는 등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이를 본 대사는 못 본 채하고 소년이 제멋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다 사나흘이 지난 뒤에 날이 밝자 대사는 옷을 격식에 맞게 차려입고 책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 앞에는 제자 수십 명이 좌우로 앉았는데 예의가 정숙했습니다. 이에 대사는 한 승려에게 명해 그 아이를 잡아오게 하는데 반항하면서 거칠게 끌려온 소녀는 엉엉 울면서 대사에게 함부로 욕하고 집에 돌아가 아버지에게 말해 죽이겠노라 협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녀는 대사 앞으로 가지 않으려고 죽기로 기를 쓰며 버티면서 100번 1000번 때려 죽일 죽놈이라는 욕을 퍼부었습니다. 참으로 듣기에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대사는 큰 소리로 꾸짖고 묻고 오도록 하니 여러 중이 일제히 달려가서 소년을 묶고 대사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대사는 여전히 버럭버럭 대드는 소년에게 수령이 써준 수기를 내보이면서 말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내 운명을 맡기겠다는 이 글을 써서 내게 주었느니라. 따라서 이제부터 내가 죽고 사는 일은 오로지 내 손에 달렸느니라. 양반집 자제가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면서 오로지 고약한 일만 일사문이 살아서 무얼 한단 말이냐. 이 습관을 없애지 않으면 장차 내 가문을 망칠 게 분명하니 나는 너에게 벌을 내려서 깨우침을 줄 생각이니라. 말을 마친 대사는 한 승려에게 불에 달군 송곳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밖으로 나간 승려가 정말로 끝이 시뻘건 송곳을 가져오자 소녀는 긴장했고 송곳이 허벅지에 살짝 닿는 순간 기절했습니다. 너무 놀랐고 무척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소년이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 깨어나자 대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시 또 불에 달군 송곳을 맛보겠느냐. 태어나서 난생 처음 겪은 고통에 잔뜩 겁먹은 소녀는 앞으로는 명령대로 하겠으니 다시 지지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말을 진정 믿어도 되겠느냐. 대사가 확인하자 소녀는 그렇다고 재차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사는 소년의 손을 잡고 한편 달래고 한편 타이르면서 그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부터 대사는 시간을 쪼개 소년에게 천자문부터 가르쳤습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하자 소년은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으며 쥐야로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익히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또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를 알고 10가지를 들으면 100가지를 깨우쳤습니다. 그리하여 몇 달 지나지 않아 천자문과 통감을 모두 깨달았고 1년이 넘자 물리가 크게 튀었습니다. 이리하여 4차례 머무른 지 3년 만에 학문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소녀는 매양 글 읽을 때 홀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배우지 않은 탓에 중에게 크게 욕을 당했다. 그러니 내가 부지런히 공부하여 장차 급제한 후에는 반드시 이 중을 때려 죽여 오늘의 부끄러움을 씻으리라. 소녀는 이런 각오로 스스로를 채찍질하여 학문에 힘썼으며 그걸 미처 모르는 대사도 소년에게 과거 시험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익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사는 청년이 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내 공부가 넉넉히 과거에 급제할 수 있으니 내일은 나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자꾸나. 이튿날 대사는 그 아이를 관하로 데리고 가서 수령에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의 문사가 이루어질 만하고 과거에 급제한 후의 벼슬도 역시 남에게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오니 소승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수령이 감사의 뜻을 나타내려고 붙잡았으나 대사는 작별 인사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청년은 곧 배필을 정해 송원한 뒤에 서울로 올라와서 과장에 출입하여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그로부터 10수년 만에 경상도 관찰사가 되자 그는 크게 기뻐하여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원했던 바로다. 내가 이제 해인사중을 죽여 옛날의 분함을 씻을 수 있겠구나. 그는 부임하자마자 나를 잡아 해인사로 순찰을 나가면서 형류에게 단단히 일로 매잘 때리는 집장 서너 명을 준비시켰습니다. 사찰에 이르는 즉시 그 중을 때려 죽이리라. 방백은 마음으로 거듭 복수를 다짐하면서 급히 해인사로 향했습니다. 일행이 해인사 입구까지 이어지는 홍류 동계곡에 이르렀을 무렵 미리 나와 있던 중들이 보였습니다. 저들은 누구인가? 방백이 고개를 갸웃할 때 대사를 비롯한 여러 승려가 길가에 나와서 순사를 맞이했습니다. 그 옛날의 치욕을 되새기며 분노에 차있던 방백은 막상 대사를 보자 자신도 모르게 교자에서 내려 대사의 손을 잡고 반가이 인사했습니다. 대사도 기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노승이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날 순찰사를 뵙게 되니 다행함이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어서 사찰로 들어갔는데 문득 대사가 순찰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이곳은 소승이 거처하는 방이온데 이는 곧 사또께서 전에 공부하시던 곳입니다. 오늘 밤 이 방에서 소승과 함께 대계를 나란히 하고 주무시겠습니까? 순찰사는 이를 쾌히 승낙했고 이리하여 대사는 순찰사와 한 방에서 자게 됐습니다. 밤이 깊은 후에 대사가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사또께서 어렸을 때 공부하다가 반드시 소승을 죽일 마음이 있으셨지요. 그렇소. 과거에 오르신 후에 순찰사로 나오실 때까지 계속 그런 마음이 있으셨지요. 그렇소. 이번 행차에 소승을 죽이기 위하여 매 잘 때리는 집장 몇 사람을 뽑아서 데리고 오셨지요. 그렇소. 그렇다면 어찌해서 소승을 때려 죽이지 않고 교자에서 내려 반가이 인사하셨습니까? 대사가 마치 순찰사 마음을 꿰뚫고 있는 듯 지난 시절의 감정과
조금 전 감정에 대해서 묻자 순찰사는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전에 가지고 있던 분한 마음은 잠시도 잊지 않았으나 대사의 얼굴을 대하자 그 마음이 얼음 녹듯이 없어지고 나도 모르게 기쁜 마음이 났기 때문이요. 그러자 대사가 그 말을 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승은 사또의 그러한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소승이 사또를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그렇게 해야만 사또께서 학문에 힘쓰리라 판단했기에 부득이 송곳을 사용했습니다. 사또께서 잘 되시어 소승은 매우 기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한방에서 대사와 같이 잠을 잔 순찰사는 이튿날 쌀과 포목과 돈을 대사에게 많이 주어 사례의 뜻을 나타내고 관하로 돌아갔습니다. 기생이 잊지 못한 두 남자. 젊은 시절 뛰어난 미모에 춤과 노래로 이름을 날린 평양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 기생이 어느 날 옛날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사귀었지만 결코 두 사람을 잊을 수가 없다오. 한 명은 무척 아름답게 생겨서 다른 하나는 너무 못생겨서 잊을 수 없다오. 이 말을 듣고 곁에 있던 사람이 그 사연을 묻자 그녀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광기로 활약하던 어느 날 관찰사를 모시고 영광정 잔치에서 놀 때의 일입니다. 성향이 질 무렵 기생은 난간을 의지하고 앉아서 건너편에 길게 펼쳐진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나귀를 타고 강가에 오더니 배를 불러 타고 강을 건너서 대동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기생이 청년의 풍채를 살펴보니 매우 아름답게 생겼으며 마치 젊은 신선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노라니 기생은 황홀하여 술에 취한 듯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이에 기생은 뒷간을 간다고 둘러대고 정자에서 내려와 그 청년이 간 곳을 알아보니 대동문 안에 있는 객사였습니다. 청년의 숙소를 파악한 기생은 다시 술자리로 돌아와 잔치가 끝나기를 기다려 화장을 수수하게 고치고 시골여자 복장으로 차려입었습니다. 이러면 여염집 안악으로 보이겠지. 기생은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려 그 집을 찾아서 창문 틈으로 엿보았습니다. 옥처럼 아름다운 청년이 촛불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기생은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낭군을 잠자리에서 모시지 못한다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리라. 기생이 헛기침으로 인기척을 내고 이어 창문을 두드리자 안에 있는 청년이 반응했습니다. 거기 누구요? 이 집 주인 며느리입니다. 무슨 일로 이 밤에 여기에 왔소? 오늘 우리 집에 장사꾼들이 많이 몰려와서 방을 모두 내주었기에 잘 자리가 없어서 부득이 손님방 윗목에서 잤으면 해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들어와도 좋소. 청년이 허락했으므로 여인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촛불 아래에 얌전히 앉아 잘생긴 청년과 눈이 마주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청년은 여인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단정히 앉은 채 책만 읽다가 밤이 깊어지자 촛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여인은 별 수 없이 윗목에 누웠으나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한동안 시간이 흐른 뒤에 여인이 깨를 써서 조그맣게 신음소리를 내니 청년이 물었습니다. 어째서 앓는 소리를 하시오? 혹시 어디 아프오? 여인은 기다렸던 터라 곧바로 답했습니다. 전부터 가슴앓이를 해왔는데 지금 방바닥이 차가워서인지 묵은 병이 다시 도져서 그러하옵니다. 여인 말을 듣고 청년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권했습니다. 그러면 내 등 뒤 가까이 따뜻한 곳으로 옮겨와서 자도록 하오.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인은 재빨리 청년이 등 뒤로 다가가서 일부러 자신의 젖가슴을 청년이 느낄 수 있게끔 바짝 몸을 대고 누웠습니다. 웬만한 젊은 사내라면 당연히 반응할 만한 접촉인데도
청년은 한시경이 지나도록 꿈쩍하지 않았고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여인이 답답한 마음에 대놓고 물었습니다. 손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나 혹시 환씨 아니신지요? 환씨는 거세되어 임금 시중을 드는 남자이니 고자가 아니냐는 확인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청년은 불쾌한 듯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어찌 그런 말을 하시오? 그러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주인집 며느리가 아니고 이 고을 관기이옵니다. 오늘 영광정위에서 손님 풍채를 보고 몹시 흠모하여 한번 뵙고자 이 모양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제 얼굴도 그다지 추하지 않고 손님께서도 젊으신데 깊은 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남녀가 한 방에 있으면서 한번 쳐다보지도 않으시니 환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대가 관기란 말이오? 그렇다면 왜 일찍 말하지 않았소? 나는 주인집 며느리로 알고 멀리했던 것인데 관기라니 당장 옷을 벗고 나와 함께 동침해도 좋소. 말을 마친 젊은이는 기생을 이불 속으로 끌어들였는데 남자의 솜씨는 바로 화류장에서 많이 놀아본 탕하였습니다.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는 법. 두 사람은 호흡이 척척 맞아 밤새 마음껏 즐겼습니다. 청년은 새벽이 되자 일어나서 행장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게 만나서 하룻밤 인연을 잘 맺고 갑자기 작별하게 되었구려. 다음 만남을 기약하기 어려운 까닭에 지금 헤어지는 서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소. 달리 정을 나타낼 물건이 없으니 시나 한 수 써주리라. 청년은 기생으로 하여금 치마폭을 들게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 한 수를 적었습니다. 물은 나그네 같아 멈추지 않고 흐르며 산은 아름다운 사람과 같아 다정하게 보내네. 촛불 오경 밤에 서로 정이 흡족하니 숲에 가득한 바람과 비가 가을 소리를 내는구나. 청년은 시를 다 쓰자 붓을 던지고 일어나서 떠나려 했습니다.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정녕 이대로 가시렵니까? 기생은 청년의 소매를 잡고 울면서 어디 사는 누구인지 주소와 성명을 물었으나 청년은 빙긋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산수와 누대 사이에서 방랑하는 사람이니 주소와 성명을 알 필요 없다오. 말을 마친 청년은 표현이 훌쩍 떠났습니다. 이에 기생은 집으로 돌아와서 그를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었어 치마폭에 적힌 시를 보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바로 그 미남 청년이 아름다움을 사모하여 잊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흘러 기생이 관찰사의 수청 기생으로 있던 어느 날 문지기가 와서 아무 곳에 사는 사움 한 사람이 사또를 뵙겠다며 문 밖에 서 있다고 아뢰었습니다. 사움은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관찰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허락했습니다. 무슨 용무인지 들어오도록 하라. 잠시 후 무명옷에 집신을 신은 배불뚝이 촌사람이 들어왔는데 머리에는 구릿빛 관자를 달았고 허리에는 반쯤 퇴색한 붉은 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못생기고 인상이 사나우며 용모가 추악해서 차마 가까이서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넙죽절하자 관찰사가 찾아온 이유를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일로 멀리서 여기까지 왔느냐? 소인이 먹고 입는 일은 사또께 청할 게 없사옵니다. 다만 하나 소원이 있으니 아름다운 기생과 한번 정을 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천리길을 멀다 하지 않고 왔습니다. 관찰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소원이라면 저 방에 가서 내 마음에 드는 기생을 고르거라. 그 사람은 관찰사의 분부를 듣자마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곧장 수청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추악한 꼴을 보고 기생들이 다투어 달아났습니다. 그는 기생 하나를 붙잡았는데 얼굴이 예쁘지 않다며 놓아줬고 다른 기생을 붙들고는 몸이 뚱뚱하다며 놓아줬습니다. 그를 피했다가 붙잡힌 후 풀려난 두 기생은 안심하면서도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자는 마침내 그 기생을 붙들더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쓸만하구나. 그리고는 기생을 번쩍 안고 담 모퉁이로 가서 억지로 정을 통하려 했습니다. 기생은 한사코 거절했지만 힘이 붙여서 이를 당했습니다. 기생은 집으로 돌아와서 더운 물에 목욕했으나 비위가 가라앉지 않아 며칠 동안 식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추악해서 잊을 수 없는 남자였다고 그 기생은 회고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